지은아, 고개 좀 들어보렴. 내가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일 때마다 할미 가슴에는 찬바람이 숭숭 뚫리는 것 같구나.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그 구겨진 사직서 한 장이 너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사망선고처럼 느껴지겠지. 남들은 다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잘만 버티고 승진도 하고 웃으며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못나서 도망치려 하는가 싶어 자괴감이 들 게다. 그 마음 내가 왜 모르겠니? 내 엄마나 아빠는 너를 나무랄지 몰라도 이 할미는 너를 혼낼 수가 없단다. 아니, 혼낼 자격이 없지. 사람들은 나를 그저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가 정년 퇴임하고 자식들 잘 키워 출가시키고 이제는 양지 바른 거실에서 화초나 가꾸며 사는 주름살 곱게 잡힌 팔자 편한 노인네로만 알고 있다만 그건 껍데기일 뿐이다. 잘 빚어진 도자기처럼 매끄러워 보이는 내 인생에도 차마 남들에게 보이지 못한, 아니 굳이 꺼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저 깊은 곳에 수장시켜버린 깨진 조각들이 수두룩하단다. 오늘 밤은 겨울 바람이 참 매섭구나.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저 바람 소리가 꼭 50년 전 그날 밤 내가 듣던 기차 바퀴 소리 같아서 가슴이 뛴다. 그래, 오늘 너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으마. 내 엄마도 모르는, 내 외삼촌도 모르는, 심지어 먼저 간 내 할아버지조차 까맣게 몰랐던 나의 증발했던 일련의 이야기를 말이다. 지은아, 너는 상상이나 가니? 지금 내 나이 74. 머리는 하얗게 새고 손에는 검버섯이 피었지만 나에게도 지금의 너보다 더 어리고 더 겁 많고 그래서 더 무모했던 20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때는 1974년이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니? 인터넷이 있니? 그저 한 번 집 떠나면 소식 끊기기 십상이고 여자가 혼자 몸으로 밖을 나돌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던 그 꽉 막힌 시절이었지. 그때 우리 집은 서울 해화동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이었단다.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안방에는 자개장이 번쩍거리며 서 있었지.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그 집 안의 공기는 글쎄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어. 내 아버지는 그래 너희 증조할아버지지. 그분은 전형적인 옛날 가장이셨다. 고지식하고 엄격하고 당신의 말이 곧 법인분이셨지. 식사 시간엔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내면 안 됐고 아버지가 헛기침이라도 한 번 하시면 온 식구가 숨을 죽여야 했어.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그림자 뒤에 숨어서 평생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사셨던 분이고 나는 그 집의 삼남 이녀 중 장녀였어.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이 있던 시절이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생각이 좀 다르셨다. 계집애라도 배워야 한다. 배워서 선생질이라도 해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산다. 그게 아버지의 지론이셨지. 그래서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범생 이영숙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어. 학교가 끝나면 딴 데로 새지 않고 곧장 집으로 와야 했고 성적표에는 늘 운하수가 찍혀 있어야 했지. 동생들을 챙기는 건 기본이고 집안의 대소사에도 장녀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어. 그저 부모님이 정해놓은 레일 위를 달리는 고장나지 않은 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달려야 했으니까. 사실 나는 그림이 그리고 싶었단다. 미술 시간에 하얀 도화지를 받으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저릿해지는 게 느껴졌어. 물감을 섞어서 캔버스에 바를 때의 그 냄새, 기름 냄새와 섞인 물감 향기가 나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긋했지. 내가 본 세상의 색깔들을 내 손으로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 그게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었어. 하지만 감히 꺼낼 수 없었다. 환쟁이는 굶어 죽는다. 여자가 무슨 예술이냐 얌전히 선생이나 돼서 시집가라.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꿈을 꼬깃꼬깃 접어서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일기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는 죽어라 공부만 했어. 그게 내가 그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꾸역꾸역 서울에 있는 사범대학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집안은 잔칫집 분위기였어. 어머니는 팔시루떡을 해서 이웃에 돌리셨고 아버지는 약주 한잔 하시고는 처음으로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셨지. 장하다. 내 딸 장하다. 그런데 지은아. 나는 그 칭찬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들렸을까? 마치 이제 너는 완벽하게 우리 뜻대로 되었다. 너는 영원히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종신형 선고처럼 들렸다면 내가 믿겠니? 대학 생활 2년은 잿빛이었다. 강의실에 앉아 교육학이니 심리학이니 하는 수업을 듣는데 내 영혼은 자꾸만 창밖으로 탈출을 시도했어.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기타 치며 노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고 화구통을 메고 지나가는 미대생들을 보면 질투심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 나는 점점 말수를 잃어갔어. 집에서는 착한 딸, 학교에서는 조용한 모범생. 하지만 내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단다. 결정적인 계기는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찾아왔어. 아버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불쑥 말씀을 꺼내시더구나. 영수가, 너 내년이면 졸업반이지? 졸업하면 바로 식 올리자. 김약국네 둘째 아들이 이번에 제대했다더라. 집안도 괜찮고 사람도 성실하다니 선생 자리 얻으면 바로 합치면 되겠다. 내 의사는 묻지도 않으셨어. 그냥 통보였지. 마치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대본을 아버지가 다 써놓고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면 되는 배우처럼 취급하셨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나는 평생 김약국네 며느리로 이름 모를 아이들의 엄마로 그리고 재미없는 선생님으로 살다가 죽겠구나. 내 안에 있는 이영숙은 영영 사라지겠구나. 그런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 똑딱하고 내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어. 도망치고 싶다. 어디라도 좋으니 이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이 결정된 미래에서 도망치고 싶다.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꽉 채우니까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더구나. 새벽 2시쯤 되었을까.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냈어. 뭘 챙겨야 할지도 몰랐지. 두꺼운 스웨터 두어 벌, 속옷 몇 가지, 그리고 내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 조금. 마지막으로 챙긴 건 내 스케치북과 사비 연필 한 타스였어. 그걸 가방에 넣으면서 나는 결심했다. 이걸로 밥을 굶더라도 다시는 붓을 놓지 않겠다. 가방을 싸들고 방문을 나서는데 마루가 왜 그렇게 넓어 보이던지. 마룻바닥이 삐걱거릴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나갔다. 안방에서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가 마치 나를 붙잡으려는 괴물의 숨소리 같아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 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멈칫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녀가 되는 거다.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었다. 끼잉 마이너스 녹슨 대문 경첩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어.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더구나. 대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내 뺨을 후려쳤어. 눈물이 핑 돌 만큼 매서운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더라.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 차가운 공기에서 자유의 냄새가 났으니까. 나는 무작정 뛰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해화동 언덕길을 내달렸어.
통금 시간이 해제되기를 기다렸다가 첫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지.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낯설었어. 매일 보던 거리인데 내가 이방인이 되어 바라보니 모든 게 다르게 보이더구나. 서울역 대합실은 새벽부터 북적거렸어.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들, 보따리 장수들, 나처럼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 그 틈에 끼어 전광판을 올려다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더구나. 아는 곳이라고는 수학여행 때 가본 경주나 불국사 정도가 전부였으니. 그러다 문득 지도책 귀퉁이에서 봤던 남쪽 끝 항구 도시 이름 하나가 떠올랐어. 해진항. 바다 해자에 나아갈 진자를 쓴다는 그곳. 바다로 나아가는 항구라니 내 처지에 딱 맞는 이름 같지 않니? 나는 충동적으로 그곳으로 가는 가장 빠른 완행열차 표를 끊었다. 기차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야 비로소 긴장이 좀 풀리더구나. 기차가 덜컹하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어. 그 불빛들을 보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안녕. 엄마 아빠 안녕. 못난 딸을 용서하세요. 하지만 저 살아보고 싶어요. 제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고 올게요. 기차 안은 추웠어. 나무로 된 딱딱한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을 가야 했으니 엉덩이가 베기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 맞은편에는 보따리를 이고 탄 할머니 한 분이 꾸벅꾸벅 조고 계셨고 통로 쪽에는 갓 제대한 듯한 군인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창백하고 겁에 질려 있고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20살의 이영숙. 그 얼굴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 그래, 너 이제 혼자다.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이제부터 벌어질 모든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기차는 밤새 어둠을 뚫고 남쪽으로 달렸다. 덜컹거리는 리듬에 맞춰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지. 꿈속에서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도 했어. 그때마다 창밖을 보면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 가끔 멀리서 지나가는 민가의 불빛들이 반딧불이처럼 깜빡거릴 뿐. 그렇게 꼬박 10시간을 달려서 기차가 멈춘 곳은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낯선 땅이었다. 해진역. 역사를 빠져나오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그 강렬한 냄새.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소금기와 생선 비린내, 그리고 갯벌 썩은 내가 뒤섞인 아주 원초적인 냄새였어. 처음엔 역해서 코를 막았지만 곧 깨달았지. 이게 바로 삶의 냄새라는 걸. 꾸며내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생존의 냄새라는 걸 말이야. 역 앞 광장에는 눈이 덜 녹아 질척거렸고 찬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섞여 날아왔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투도 낯설었지. 억세고 투박한 사투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데 마치 내가 외국에라도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 갈 곳이 없으니 일단 쉴 곳을 찾아야 했어. 역전 근처를 배회하다가 동백 여인숙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오더구나. 페인트 칠이 다 벗겨진 간판이 삐딱하게 걸려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2층짜리 목조 건물이었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으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지. 쭈뼛거리며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 계세요? 한참 만에 안쪽 방에서 쪽진 머리를 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 눈매가 매섭고 입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인상이었지. 방 있어요? 내 서울 말씨를 듣자마자 할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구나. 아가씨 혼자? 며칠 묵을 건데? 당분간. 좀 오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혀를 쯧쯧 하시며 말씀하셨어. 사연 있는 가시나네. 보따리 꼬라지 보니까 집 나왔구먼.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했어. 방값은 선불이야. 밥은 안 줘. 잠만 재워주는겨. 그렇게 안내받은 방은 고시원보다도 작은 딱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쪽방이었어. 벽지는 누렇게 떠서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천장 구석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 바닥 장판은 찢어져서 시멘트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짐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앉으니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더구나.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지? 따뜻한 내 방 놔두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 놔두고 내가 왜 이 생고생을 사서 하나.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 하지만 지은아, 나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가 없었어. 여기서 울면 정말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 나는 이를 악물고 가져온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리고 사비 연필을 깎았어. 사각. 연필 깎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지니까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더구나. 창문을 조금 열어봤어. 손바닥만한 창문 밖으로 항구의 불빛들이 보였어. 그리고 밤하늘에는 아직 해가 다 지지도 않았는데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외롭게 떠 있더구나. 그때는 그 별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 금성인지 샛별인지 개밥바라기인지. 그저 넓은 하늘에 홀로 덩그러니 떠 있는 꼴이 꼭 내 처지 같아서 나는 그 별에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 외톨이별. 그래,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너도 나처럼 갈 곳이 없어서 저기 떠 있는 거구나. 반갑다, 외톨이별아. 나도 이제부터 외톨이다. 우리 잘해보자. 나는 그 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 가진 돈을 아껴야 했기에 식당에는 못 가고 여인숙 앞 구멍가게에서 빵 하나랑 우유 하나를 사와서 먹었지. 차가운 우유가 빈속에 들어가니 배가 아려왔지만 그마저도 달게 느껴졌어. 이게 내 자유의 맛이구나. 배고프고 춥지만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되는 자유. 하지만 자유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 가져온 돈은 며칠 안 가서 바닥을 보일 게 뻔했어. 일을 해야 했어. 무슨 일이든 해서 내 입에 들어갈 밥은 내가 벌어야 했어. 다음 날부터 나는 일자리를 찾아 항구를 헤매기 시작했다. 대학생 이영숙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가출 소녀 이영숙으로서의 처절한 생존기가 시작된 거야. 처음 며칠은 정말 비참했단다. 아가씨같이 곱게 자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물건 망가뜨리지 말고 저리 가.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였어. 내 하얀 손과 깨끗한 옷차림이 오히려 취업의 방해물이 될 줄이야. 사람들은 나를 잠깐 바람 쐬러 온 철부지나 사고치고 도망 온 날라리쯤으로 취급했지. 돈이 떨어져 가던 3일째 되던 날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 부두 끝자락에 있는 커다란 업 한 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 배에서 간 내린 생선을 경매하느라 고함 소리가 오가고 지게차들이 윙윙거리며 돌아다니고 비린내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한 구석에서 생선을 다듬고 있는 아낙네들이 보였어.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억척스러워 보이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는 한 아주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 일 좀 시켜주세요. 저 힘세고 밥도 조금 먹어요. 아주머니가 고등어 배를 가르다 말고 나를 빤히 쳐다보시더구나.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오금이 저릴 정도였어. 뭐고? 네 같은 서울내기가 여기서 뭘 한다고? 비린내 맡으면 토할 것 같은 상판대기 하고는. 그분의 첫마디였어. 다들 그분을 자갈치 대기라고 불렀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여기로 왔다고 해서. 아니에요. 저 토 안 해요. 무거운 것도 잘 들고 시키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제발 일 좀 주세요. 돈 떨어져서 밥을 굶었어요. 나도 모르게 밥 굶었다는 소리가 튀어나왔어.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지. 그 말이 통했을까? 자갈치 대기 피식 웃더니 옆에 있던 고무장갑 하나를 툭 던져주셨어. 그럼 저기 가서 오징어 내장이나 따봐라. 제대로 못하면 국물도 없다. 그 고무장갑. 아직 물기가 축축하게 남아있고 생선 비늘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낡은 분홍색 고무장갑이 나에게는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느껴졌단다.
나는 얼른 장갑을 끼고 쭈그리고 앉았어. 미끌거리는 오징어를 잡는데 소름이 돋았지만 눈 딱 감고 배를 갈랐다. 먹물이 튀어서 얼굴에 묻고 옷에 묻었지만 닦을 생각도 안 하고 미친 듯이 일했어. 그날 저녁 자갈치 대기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내 손에 쥐어주셨어. 생각보다 깡다구는 있네. 내일도 나오려면 새벽 4시까지 온나. 그 돈을 받아 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걸을 수가 없더구나. 항구 방파제에 걸터 앉아서 내 손을 들여다봤어. 손가락은 퉁퉁 붓고 손톱 밑은 까맣게 때가 끼고 손등은 긁혀서 피가 맺혀 있었지. 그런데 지은아, 그 손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 아버지 돈으로 산 전공 서적을 들고 있던 하얀 손보다 내 힘으로 이번 1,000원짜리를 쥐고 있는 이 더러운 손이 100배는 더 아름다워 보였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어김없이 그 별이 떠 있더구나. 나의 외톨이별. 어제는 처량해 보이던 그 별이 그날은 나에게 윙크를 하는 것 같았어. 잘했다, 영수가. 너 오늘 밥값 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나는 그 별을 보며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말이야. 이게 내 방황의 시작이었단다. 어떠니? 지금 내가 겪는 불안과 비슷하지 않니?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해. 내가 그 험한 업한장에서 겪은 일들, 거기서 만난 진짜 스승들, 그리고 나를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들은 이제부터란다. 조금 더 들어볼래? 할미가 그 비린내 나는 바닥에서 무엇을 주워 담았는지. 지은아, 잠이 오지 않는구나. 내친 김에 그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마. 내가 듣기엔 그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옛날 이야기 같겠지만 이건 할미가 온몸으로 부딪혀서 얻은 내 인생의 첫 번째 훈장 같은 거란다. 그 훈장이 금색으로 번쩍거리는 게 아니라 비린내 나고 거칠거칠한 굳은 살이라는 게 좀 다르지만 말이다. 처음 일을 시작하고 한 일주일은 정말이지 지옥이 따로 없었어.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떠야 했단다. 알람 시계도 없던 시절인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이 되면 여인 숙박. 골목길을 지나가는 리어카 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지더구나. 새벽의 정적을 깨고 울리는 그 바퀴 구르는 소리가 나에겐 기상 나팔 소리였지. 그 소리를 들으면 조건반사처럼 몸이 일으켜지는데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 이불 밖으로 나오면 방 안 공기가 어찌나 차가운지 입김이 하얗게 서려 나왔어. 세수할 따뜻한 물이 어디 있겠니? 마당 수도가에 나가서 고무호스 끝에 매달린 고드름을 떼어내고 그 찬물로 얼굴을 씻는데 정신이 번쩍 들다 못해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손은 이미 트고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는데 거기에 싼 비누칠을 할 때마다 쓰라려서 눈물이 핑 돌았어. 그래도 꾹 참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여기서 약한 소리 하면 다시 그 답답한 서울 집으로 아버지의 그늘 아래로 끌려갈 것만 같았으니까. 어두컴컴한 새벽길을 걸어 업한장으로 출근하면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건 그 지독한 비린내와 자갈치댁 아지매의 고함 소리였어. 그래, 나를 처음 받아준 그 아주머니 말이다. 풍채가 좋고 목소리가 우렁차서 업한장에서는 여장부로 통했지. 항구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그런지 목소리 하나로 그 시끄러운 경매장을 평정하곤 했어. 어이 서울내기, 굼뜨게 굴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생선 다 녹겠다. 네 손은 장식품이가. 아지매는 나를 꼭 서울내기라고 불렀어. 이름을 알려드렸는데도 그냥 그게 편하다며 퉁명스럽게 부르시더구나. 아마도 곱게 자란 티가 나는 내가 금방이라도 도망갈 거라고 생각해서 정을 안 주려고 일부러 더 쌀쌀맞게 구셨던 것 같아. 주변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지. 내가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저가시나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서울서 무슨 사고를 쳤길래 여기까지 흘러왔노. 그런 시선들이 내 등에 꽂힐 때마다 나는 더오기가 생겨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 내일은 주로 자빌이었어.
배에서 갓 내린 생선 상자를 가게로 옮기고 손님들이 고른 생선을 다듬을 때 옆에서 물을 뿌려주고 바닥에 떨어진 내장을 치우는 일. 처음에는 생선 눈알이 무서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단다. 죽은 생선인데도 그 퀭한 눈이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서 섬찟섬찟 놀라곤 했지. 그 미끌미끌하고 차가운 감촉이 징그러워서 고무장갑 낀 손을 벌벌 떨기도 했어. 그러면 여지없이 자갈치댁에 불호령이 떨어졌지. 아이고, 저 칠칠 맞은 거. 생선이 사람을 잡아먹냐? 그게 다 돈이다, 돈. 네 백구멍으로 들어가는 밥이 다 저기서 나오는겨. 돈 벌러 왔으면 돈값을 해야지 어디서 공주 대접을 받을라 카노. 그때는 그 말이 참 야속하게 들렸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 맞는 말이더라. 생선 한 마리, 오징어 한 마리가 누군가에게는 목숨 걸고 파도와 싸워 잡아온 수확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먹여 살릴 생명줄이라는 걸 나는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는 몰랐던 거야. 대학 도서관에 앉아서 경제학 원론이니 실존주의 철학이니 하는 책들을 줄줄 외웠지만 정작 밥벌이의 숭고함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나 다름없었던 거지. 책 속에 있는 활자들은 따뜻하고 고상했지만 현실의 삶은 비리고 차갑고 무엇보다 무거웠어.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추위와의 싸움이었어. 바닷바람이라는 게 도심의 빌딩풍하곤 차원이 다르더구나. 옷을 몇 겹을 껴입어도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은 옷깃 사이를 파고들어 살을 저미는 것 같았어. 거기다 하루 종일 얼음물을 만져야 하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였지. 동상에 걸려서 벌겋게 달아오른 손을 볼 때마다 서울집에 있는 내 책상과 따뜻한 난로가 생각나서 울컥울컥 목이 메곤 했단다. 하지만 지은아,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면서도 위대한 동물이더구나. 그 지옥 같은 노동에도 적응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 한 달쯤 지나니까 생선 내장 따는 솜씨가 제법 늘었어. 처음엔 칼을 쥐는 것도 서툴러서 손을 베이기 일쑤였는데 어느새 능숙하게 오징어 배를 가르고 내장을 쑥 뽑아내고 껍질을 벗기는 요령이 생기더구나. 칼이 도마 위를 지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기 시작할 때쯤 나도 이 항구의 풍경 속에 조금씩 녹아들고 있었어. 점심때가 되면 가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었어. 번듯한 식탁도 없이 생선 상자를 엎어놓고 그 위에 찌그러진 양푼 하나 놓고 다 같이 숟가락을 꽂았지. 반찬이라곤 쉰내가 살짝 나는 김치 쪼가리랑 팔다 남은 생선 대가리 넣고 끓인 멀건국이 전부였는데 지은아,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그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입안에서 가끔 모래알이 씹히기도 하고 손에서 비린내가 진동을 해서 코를 찔러도 배가 고프니까 꿀맛이더라. 노동을 하고 나서 먹는 밥. 내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나서 채워 넣는 탄수화물의 맛. 그건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원초적이고 뜨거운 기쁨이었어. 밥 한 숟가락에 김치 한 점. 올려서 입에 넣으면 뱃속에서부터 뜨끈한 기운이 퍼지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오늘 하루도 버텨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단다. 그 밥심으로 오후를 버티는 거지. 하루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자갈치 떼기 툭 하니 내 밥그릇 위에 고등어 조림 한 토막을 올려주시더구나. 많이 처무라. 비실비실해가지고 쓰겄나. 살이 좀 쪄야 힘을 쓰지.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투박한 정이 느껴졌어. 그 고등어 살점을 발라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져서 밥알이랑 섞여버렸지. 아이고 궁상맞게 밥 먹다 말고 왜 우노? 서울 엄마 생각나나? 아지매가 핀잔을 주셨지만 나는 그냥 고개만 저었어. 엄마 생각도 났지만 누군가가 나를 챙겨준다는 사실이 이 낯선 땅에서 내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였어. 그 무렵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하나 생겼어. 자갈치댁 가게에 생선을 대주는 배의 선원이었는데 나보다 서너 살 위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지. 다들 그를 김씨라고 불렀어.
키는 작달막하지만 어깨가 딱 벌어지고 눈빛이 아주 매서우면서도 깊은 사람이었단다. 얼굴은 바닷바람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었지. 어느 날 내가 무거운 얼음 상자를 낑낑대며 들고 가는데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 그때 누군가 뒤에서 내 팔을 확 잡아채더니 상자를 가볍게 들어 올리더구나. 이 무거운 걸 가시나가 왜 혼자 듭니까? 허리 나갈랐고. 김씨였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상자를 옮겨주고는 툭 하니 캔커피 하나를 내밀었지. 당시의 캔커피는 꽤 귀한 간식이었어. 마시면서 하소. 서울 내기라 힘도 없게 생겼구먼. 그게 시작이었어. 그 뒤로 김씨는 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가게에 들를 때마다 내 주변을 맴돌며 이것저것 도와주곤 했어.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가끔 툭툭 던지는 말들이 꽤나 위로가 됐단다. 알고 보니 그는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바로 배를 탔다고 하더구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동생들을 건사해야 했대. 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었지.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는 공부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바다로 나온 사람이었으니까. 하루는 일이 끝나고 가게 앞 방파제에 앉아 있는데 김씨가 쓱 다가와 옆에 앉더라. 바다 냄새 섞인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가 물었어. 서울은 어떻습니까? 여기보다 사람 살기 좋습니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지. 글쎄요. 건물도 높고 차도 많고 화려하지만 숨쉬기는 여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거긴 너무 좁아요. 내 말에 그가 피식 웃더구나. 참 별나네. 남들은 다 서울 못 가서 안달인데 여기가 뭐가 좋다고. 여긴 짠내나고 끈적거리기만 하는데.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어. 밤바다 한가운데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물을 던질 때의 기분,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올 때의 공포, 그리고 만선 깃발을 꽂고 항구로 돌아올 때의 짜릿함 같은 것들.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말입니다. 내가 먼지보다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제일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의 이야기는 내 전공 서적에는 없는, 아니 세상 어떤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생생한 삶의 철학이었어. 나는 그를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다. 나는 고작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어서 정해진 미래가 답답해서 도망쳐 나온 철부지인데 이 사람은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저 검푸른 바다와 싸우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나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꿈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뼈저리게 깨달았지. 그렇게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어. 어느 날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엎한장 지붕 위로 쌓이는 눈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 서울에서는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럽겠네. 차 막히겠네. 옷 젖겠네. 하고 짜증부터 냈을 텐데 거기서는 그냥 눈 그 자체로 보이더구나. 나는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어. 하얀 눈송이가 내 까만 속눈썹에 내려앉아 녹는 게 느껴졌어. 뭐하냐? 넋 놓고. 자갈치 댁이 다가와서 등짝을 찰싹 때리셨어. 아파요. 아프라고 때리지 시원하라고 때리냐? 눈 구경은 나중에 하고 저기 연탄불이나 갈아라. 손님들 춥다고 난리다. 아지매는 툴툴거렸지만 그날 오후엔 찐 고구마 몇 개를 신문지에 싸서 건네주셨단다. 뜨실 때 무라. 눈 오니까 손님도 없고 한가하네. 그 투박한 고구마가 어찌나 달고 따뜻하던지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아까울 정도였어.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야. 내가 이 거친 사람들을, 이 비린내 나는 동네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랑하게 된 게. 하지만 지은아, 행복이라는 게 참 묘해서 익숙해질만 하면 꼭 불안이라는 불청객을 데리고 오더구나.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밤마다 찾아오는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었어.
일을 마치고 여인숙 좁은 방으로 돌아오면 갑자기 전원이 꺼진 로봇처럼 털썩 주저앉게 됐어. 라디오를 켜면 서울 소식이 흘러나오곤 했지. 대학가요제 수상곡이 나오고 명동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하는 아나운서의 들뜬 목소리가 나오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갑자기 내가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유령처럼 느껴졌어. 내 친구들은 지금쯤 졸업 전시회 준비를 하겠지? 엄마는 내가 없어진 텅 빈 방을 보며 울고 계실까? 아버지는 나를 호적에서 파버리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았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자유인가? 아니면 그냥 비겁한 현실 도피에 불과한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었지만 정답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럴 때마다 나는 일기장을 펴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어.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오직 나만 볼 수 있는 고백들을 끄적였지. 오늘 자갈치 댁한테 혼났다. 서러웠다. 김씨 아저씨 손등에 상처가 깊어 보였다. 손이 터져서 아프다. 핸드크림이 바르고 싶다. 보고 싶다.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미치도록 먹고 싶다.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눈물 자국으로 종이가 쭈글쭈글해지곤 했지. 그리고 연필로 슥슥 스케치를 했어. 생선 상자를 나르는 김씨의 등, 소리를 지르는 자갈치 댁의 입 항구에 묶여 출렁거리는 낡은 배들. 내 그림 속의 항구는 현실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슬퍼 보였어.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서 한밤중에 몰래 바닷가로 나갔어. 겨울 밤바다는 무서울 정도로 캄캄하고 고요했지. 파도 소리만 철썩철썩하고 들려오는데 마치 바다가 나를 꾸짖는 것 같았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네 자리가 어디니? 하고 묻는 것 같았지. 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어.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모래의 감촉이 내 정신을 깨우는 것 같았거든. 그때 저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거리는 게 보이더라. 일정한 간격으로 묵묵히 어둠을 밝히는 그 불빛을 보면서 나는 묘한 위로를 받았어. 그래, 저 등대도 저기 혼자 서 있구나.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제 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때였어. 누군가 내 뒤에서 인기척을 낸 건. 이 밤에 처녀가 혼자 바닷가엔 왜 나와 있는겨? 귀신 나오게. 김씨였어. 그는 야간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나 봐. 작업복 차림에 낡은 털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지.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내가 얼버무리자 그가 내 옆에 털썩 주저앉더구나. 그리고는 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 내밀었어. 군고구마였어. 아직 따끈따끈한 온기가 남아있는. 먹으소. 오다가 보여서 샀는데 혼자 먹기 그렇대.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고구마를 까먹었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고구마 맛이라니. 목이 메어오는데도 꾸역꾸역 삼켰어. 그때 김씨가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 저 별 보입니까? 저기 제일 밝게 빛나는 거. 네. 제가 외톨이별이라고 부르는 별이에요. 내 말에 김씨가 껄껄 웃더구나. 외톨이별? 이름 한번 잘 지었네. 저게 개밥바라기별이라 카는 겁니다. 금성이지요. 근데 저 별이 말이요, 참 재밌는 별입니다. 김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어. 저놈이 저녁에 뜨면 개밥바라기고 새벽에 뜨면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별인데 뜨는 시간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아입니까? 저녁에 뜨면 배고픈 개들이 밥 달라고 쳐다보는 별이고 새벽에 뜨면 우리 같은 뱃사람들 길 밝혀주는 희망의 별이고. 그 말이 내 가슴에 콕 박히더구나. 똑같은 별인데 언제 누구에게 보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그럼 나는 지금 개밥바라기일까 아니면 샛별일까? 서울에서의 대학생 이영숙과 여기서 생선 내장을 따는 미쓰리. 둘 다 나인데 왜 나는 자꾸만 한쪽을 부정하려고만 했을까? 지금의 이 초라한 모습도 새벽을 기다리는 샛별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은 아닐까?
김 씨의 그 투박한 말이 마치 위대한 철학자의 명언처럼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 지은아.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좌표를 조금 알 것 같았다.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저녁에 뜬다고 해서 실패한 별이 아니고 새벽에 뜬다고 해서 성공한 별이 아닌 것처럼 내 인생의 이 방황도 결국은 나라는 별이 빛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걸 말이다. 비록 지금은 비린내 나는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내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자신감이 조금씩 차올랐어. 하지만 이런 깨달음도 잠시였어. 곧 나에게 정말 큰 시련이 닥쳐왔으니까. 단순히 몸이 힘들고 외로운 차원이 아니라 내 알량한 자존심과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거든. 그 일만 아니었어도 아마 나는 거기서 좀 더 오래 버텼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영영 서울로 돌아오지 않고 그 항구 마을의 일원이 되었을지도 모르지. 궁금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할미가 짐을 싸서 도망치듯 다시 기차를 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버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좀 아픈 이야기란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의 소리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아프더구나. 지은아. 그렇게 내 나름대로 그곳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착각할 무렵이었어. 겨울이 가장 깊어지는 1월 말,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단다. 항구는 그야말로 대목을 맞아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은 물고기들이 배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전국 각지로 보낼 선물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 조기며 굴비며 문어 같은 귀한 놈들이 좌판마다 그득그득 깔려 있었지.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단다. 그때 나는 이미 생선 내장 따는 일쯤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손놀림이 제법 야무져져 있었거든. 자갈치댁 아짐에도 이제야 밥값 좀 하네. 서울 내기 하면서 슬그머니 내 일당을 조금 올려주시기도 했고. 몸은 천근만근 고됐지만 명절 특유의 그 들뜬 분위기가 내 마음까지 붕뜨게 만들었지. 마치 내가 이 활기찬 시장통의 진짜 구성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벅찬 소속감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지은아. 그 소속감이 얼마나 얄팍한 믿음 위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섞이고 싶어 했던 이 바닥의 생리가 얼마나 냉정한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사건은 설날을 딱 사흘 앞둔 장날, 가장 바쁘고 정신없던 오후에 터지고 말았다. 그날은 정말이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많았어. 손님들은 밀려들고 주문 전화는 빗발치고 자갈치댁 아짐에는 전대에 현금을 가득 채워 차고도 모자라 가게 안쪽 서랍에 5만 원권. 아니지, 그때 돈으로 500원, 1000원짜리 지폐들을 노란 봉투에 수북하게 담아두고 계셨지. 당시 돈으로 수십만 원,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백만 원이 넘는 아주 큰 돈이었어. 오후에 들어올 도매상들에게 줄 결제 대금이라고 하셨거든. 점심도 거르고 일하다가 오후 3시쯤 되어서야 손님이 좀 뜸해졌어. 아지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고 허리야. 잠깐 숨 좀 돌리자 하시더니 물 한 잔 마시러 가게 뒤편 수도가로 가셨지. 나는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고 잠시 후 가게 안에서 아지매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어디 갔어? 돈봉투. 내 돈봉투 어디 갔어? 놀라서 뛰어들어가 보니 아지매가 서랍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사색이 되어 계시더구나.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서 덜덜 떨고 계셨어. 아지매 무슨 일이세요? 도매상 김 사장 줄 돈봉투가 없어졌어. 분명히 내가 여기다 뒀는데. 아까 점심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막이 흘렀어. 그 시끌벅적하던 시장통 소음이 순식간에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 것처럼 사라지고 나와 아지매의 거친 숨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지. 아지매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안을 다시 뒤지고
바닥에 떨어진 장부들을 낱낱이 훑었어. 쓰레기통까지 뒤집어 엎으며 미친 사람처럼 찾으셨지.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시는데, 지은아, 나는 그 눈빛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다. 그건 조금 전까지 나에게 고등어를 챙겨주던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어. 의심의 눈초리. 아니, 의심을 넘어서 확신에 가까운 배신감과 경멸이 뒤섞인 아주 차가운 눈빛이었지. 미쓰리, 너 봤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어. 저는 못 봤는데요. 계속 밖에 있었잖아요. 손님 상대하느라. 내가 더듬거리며 대답하자 아지매가 한 발짝 다가오셨어. 가게 안쪽에 들어온 사람이라곤 너랑 나 둘뿐이었다. 손님들은 밖에서만 물건 받아갔고. 그럼 저 돈이 발이 달려서 도망갔다는 거냐? 억울했어.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차가워졌어. 내가 아무리 가출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남의 돈에 손을 댈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아지매도 알 거라고 믿었거든.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만데. 내가 이 가게를 위해 흘린 땀이 얼만데. 계란 프라이를 챙겨주던 그 정은 다 어디 가고 나를 도둑년 취급하는 저 눈빛만 남았나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때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어. 시장에선 소문이 빛보다 빠르잖니. 무슨 일이야? 자갈치네 돈 없어졌대? 얼마나? 세상에 그 큰 돈을. 수군거리는 소리들 사이로 누군가 툭 던지는 말이 들려왔어. 거봐, 내가 뭘 했어. 근본 모르는 외지것들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서울에서 사고치고 내려왔는지 누가 알아? 얼굴값 하네, 얼굴값 해. 어쩐지 그 곱상한 손으로 생선 만질 때부터 알아봤다. 꿍꿍이가 있었네. 그 말들이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혔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어. 여기서 내가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봤자 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굴러온 돌, 믿을 수 없는 타인일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 내 진심이나 성실함 따위는 근본 없음이라는 딱지 한 장에 너무나 쉽게 가려져 버리더구나. 그들에게 나는 그저 잠시 머물다 갈, 언제든 사고치고 도망갈 수 있는 뜨내기였던 거야. 그때 저만치서 김씨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 작업복 차림에 숨을 헐떡이며 인파를 헤치고 들어왔지. 무슨 일입니까? 웬 난리들이요? 상황을 들은 김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더구나. 그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자갈치댁 아지매에게 말했어. 아지매, 진정하고 다시 찾아봅시다. 미쓰리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김씨가 구세주처럼 보였어. 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유일하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하지만 아지매는 코웃음을 쳤지.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서늘하던지. 네가 얘 속을 어떻게 알아? 네가 얘랑 살아봤나?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시꺼먼지 누가 아냐고. 돈이 급하면 말을 하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지를 어떻게 챙겼는데. 아지매의 고함 소리에 김씨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 그 짧은 침묵. 김씨가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어버린 그 찰나의 순간이 나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어. 김씨가 비겁해서가 아니었어. 그도 결국은 이 동네 사람이지. 아지매와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고 앞으로도 여기서 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잖아. 고작 몇 달 알고 지낸 뜨내기인 나 때문에 그가 평생의 이웃을 등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 그가 나를 위해 더 이상 싸워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 외톨이별이고 뭐고 그냥 우주미아가 된 기분. 경찰 불러. 파출소 가서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옆 가게 건어물집 사장님이 소리쳤어. 경찰이라는 말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돈을 훔친 건 아니지만 경찰이 오면 끝장이었어. 신원 조회를 할 테고 그러면 내가 가출 신고된 상태라는 게 드러날 테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알게 될 테고
나는 수갑찬 죄인처럼 그대로 집으로 끌려가겠지. 도둑 누명보다 더 무서운 게 나의 이 자유가 비록 가짜 같은 자유지만 이 생활이 강제로 끝장난다는 공포였어. 나는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지매의 흑투성이 장화를 잡았어. 아지매, 저 정말 아니에요. 제발요.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제발요. 제가 어떻게든 찾을게요. 아니면 제가 일해서 갚을게요. 내가 울며 불며 매달리자 사람들의 눈빛은 더 싸늘해졌어. 거봐, 찔리는 게 있으니까 경찰 부르지 말라지. 도둑년이 뻔뻔하기도 하지. 하는 눈빛들. 그 시선들이 내 살갗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 그때였어. 가게 구석 생선 상자들이 쌓여있는 곳 뒤에서 야옹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그리고 웬 덩치 큰 도둑 고양이 한 마리가 입에 누런 봉투 하나를 물고 후다닥 뛰쳐나오는 거야. 아지매가 생선을 만지던 손으로 봉투를 만져서 비린내가 배었는지 고양이는 그게 생선 토막인 줄 알고 훔쳐가려던 거였어. 저거 내 봉투 아니야? 아지매가 소리쳤고 김씨가 잽싸게 달려가서 고양이를 쫓았어. 이놈의 고양이 새끼가! 고양이는 놀라서 봉투를 뱉어놓고 생선 상자 위로 달아나 버렸지. 바닥에 나뒹구는 흙 묻은 누런 봉투. 김씨가 그걸 주워 들고 와서 흙을 털어내고 아지매에게 건넸어. 여기 있네요. 돈 그대로 다 있네요. 고양이가 물고 갔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됐어.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지. 아지매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다가 돈을 세어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셨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범벅이 된 채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말이야. 아이고, 이를 어째. 고양이가. 아지매는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시며 내 어깨를 툭툭 치셨어. 일어나라. 미안하다. 내가 돈 잃어버리고 눈이 뒤집혀서 사람을 못 알아봤네. 털고 일어나.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어. 꺼봐, 아니라니까. 고양이가 요물이네, 요물. 사람 잡을 뻔했네. 아까 나를 욕하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농담 따먹기를 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구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한테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끝났다는 아쉬움만 남기고 그렇게 다들 흩어졌어. 하지만 지은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었어. 마음이. 내 마음속 무언가가 와장창 깨져버려서 도저히 다시 붙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쌓아올린 신뢰, 내가 느꼈던 소속감, 그 모든 게 신기루였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날 저녁 아지매는 미안하다며 평소엔 주지도 않던 귀한 갈치 2마리를 신문지에 싸주시고 설 보너스라며 일당도 2배로 챙겨주셨어. 미쓰리 마음 풀어.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봐. 내일 설 대목인데 푹 쉬고 나와라.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눈빛을 봤잖아. 돈이 없어졌을 때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그 경멸의 눈빛. 그게 그분의 진짜 마음이었던 거야. 평소에 웃으며 대해주던 건 내가 얌전하게 일 잘하고 말 잘 들을 때뿐이었던 거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내쳐질 수 있는 가장 만만하고 의심스러운 타인. 그게 바로 이 동네에서 내 위치였어. 여인숙으로 돌아와서 아지매가 싸준 갈치를 방바닥에 내려놓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오더라. 비린내. 그전까지는 삶의 냄새라고 생각했던, 내 땀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그 비린내가 이제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나를 조롱하는 냄새처럼 느껴졌어. 나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헛구역질을 했다.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토하고 또 토했어.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엉망이었어. 눈은 퉁퉁 붓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이게 네가 원한 자유니? 이게 네가 찾던 삶이니? 거울 속에 내가 나에게 묻고 있었지.
그리고 방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김 씨의 말이 떠오르더구나. 처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그래, 나는 여기서 개밥 바라기별인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길 잃은 샛별일 뿐이었어. 나는 이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섞일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 죽지 못해 이 비린내를 견디며 살아가지만 나는 언제든 돌아갈 집이 있다는 보험을 들어놓고 가난을 체험하고 있었던 거야. 속꿉 장난하듯이 가난을 연기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 억울함의 깊이가 달랐던 거야. 자갈치댁이나 김 씨에게 그 돈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지만 나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나의 이 방황조차도 그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유희로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내 치기가 내 오만이 들통난 것 같아서. 그날 밤 나는 잠 한숨 못 자고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김 씨를 만나고 싶었어. 그 사람만은 나를 다르게 봐줄 것 같았으니까. 아까 낮에 아지매 앞에서 멈칫했던 그 순간이 비겁함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그리고 여전히 나를 믿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몰라. 부두로 나가보니 김 씨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더구나. 찬 바람 속에서 밧줄을 감고 그물을 손질하는 그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쓸쓸하고 작아 보이던지. 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어. 김 씨 아저씨. 그가 놀란 듯 돌아보았어. 미쓰리? 이 시간에 웬일입니까? 몸은 좀 괜찮아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 아저씨는 아까 정말 저를 믿었어요? 김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쓰게 웃으며 대답했어. 믿었지요. 미쓰리 눈을 보면 압니다. 도둑질할 사람 눈이 아입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싸워주지 않았어요? 아저씨도 저를 의심한 거 아니에요? 내 쏘아붙이는 말에 김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먼 바다를 응시했어. 그리고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지. 미쓰리, 우리는 뻘밭에 사는 짱뚱어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흙탕에서 구르며 사는 게 운명인 사람들이죠. 근데 미쓰리는 아닙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잠시 날개 다쳐서 여기 내려앉은 학이라는 거. 언젠가 날개 낳으면 다시 날아갈 사람이라는 거.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담배를 꺼내 물었어. 내가 나서서 아지매랑 멱살 잡고 싸워주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둘이 무슨 사이냐, 살림이라도 차렸냐? 그러면 미쓰리 소문만 더 더러워집니다. 나는 뱃놈이라 상관없지만 아가씨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귀한 몸 아닙니까? 여기서 험한 꼴 더 당하게 할 수 없었으십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 그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여기 속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무리 작업복을 입고 생선 내장을 따도 내 본질은 결국 이방인이라는 걸.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슬픈 배려였던 거지. 그는 자신의 주제를 알았고 나의 주제도 파악하고 있었어. 나만 혼자 우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돌아가소. 김 씨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어. 여기서 더 망가지지 말고 원래 있던 곳으로 가요. 여기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잘 안 지워집니다. 아가씨한테 벨 냄새가 아닙니다. 서울 가서 공부하고 그림 그리고 이쁜 옷 입고 사소. 그게 미쓰리한테 맞는 옷입니다. 그 순간 알았어. 이제 나의 이 짧은 연극을 끝낼 때가 왔다는 걸.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건 나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기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야. 내 낭만적인 가출이 그들의 생존 현장에서는 철없는 장난처럼 비칠 수 있다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어. 하지만 지은아, 그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떠나지 못했단다. 마지막 미련이 남아서였을까, 아니면 서울로 돌아가서 마주해야 할 현실이 아버지의 그 싸늘한 시선이 여전히 두려워서였을까. 나는 며칠을 더 여인숙 방에 틀어박혀 뭉개고 있었어. 그리고 바로 그 며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나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불러오게 되었지. 그건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돌멩이였어. 바로 서울에서 누군가 나를 찾아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 그것도 아주 뜻밖의 인물이 말이다. 누구였을 것 같니? 화를 내며 쫓아온 아버지. 아니면 울면서 매달리는 어머니? 아니다. 상상도 못할 사람이었어. 지은아. 그 비 내리는 오후 가게 앞에서 비를 피하며 멍하니 서 있던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아버지셨다. 그래, 너희 증조할아버지. 그 호랑이 같던 양반, 평생 학교와 집 밖에 모르시던 그 꼬장꼬장한 분이 이 먼 남쪽 끝 항구 마을까지 내려오셨다는 게 나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 처음엔 아버지를 못 알아봤단다. 내 시야에 먼저 들어온 건 진흙탕이 된 시장. 바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질반질하게 닦인 검은색 가죽 구두 한 켤레였어. 여기는 다들 투박한 장화나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그 구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뚝 떨어진 물건 같았지. 빗물이 튀어 얼룩이 졌지만 주인이 얼마나 공들여 닦고 신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구두. 천천히 시선을 위로 올렸다. 잘 다려진 진회색 양복 바지, 단정한 모직 코트, 그리고 잔뜩 굳어있는 하지만 어딘가 낯선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 내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지.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툭 하고 힘없이 쓰러졌어. 자갈치댁 아지매가 가게 안에서 나오려다가 아버지의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고는 슬그머니 문을 닫더구나.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어. 도망쳐야 한다. 잡히면 끝장이다. 머릿속에는 시뻘건 비상벨이 울리는데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떨어지질 않았어. 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 그 눈빛이 내가 알던 그 도끼 서린 레이저가 나올 것 같던 눈빛이 아니라 너무나 퀭하고 슬픈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 같은 눈빛이었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나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셨어. 비에 젖어 헝클어진 내 머리카락, 생선 비늘이 덕지덕지 붙어 말라 비틀어진 앞치마,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어오른 손등. 당신의 금지옥 딸이 어떤 몰골로 살고 있는지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슴에 새기려는 듯이 말이야. 영수가. 아버지가 입을 떼셨는데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 갈라지고 쉰 목소리.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에 내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이년아, 당장 짐 싸라.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하고 소리치며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실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밥은 먹었냐니. 그 투박한 경상도 사내의 서툰 안부 인사가 내 가슴을 후벼 파더구나.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아프게 명치를 때리더구나. 우리는 시장 근처의 허름한 다방으로 들어갔어. 항구 다방이라는 간판이 붙은 들어가자마자 쌍화차 냄새와 담배 냄새가 퀴퀴하게 섞여 나는 곳이었지. 다방 안에는 뱃일 나가지 못한 어부들 몇몇이 무료하게 앉아 있었어. 아버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쌍화차 2잔을 시키셨어. 계란 노른자 띄워주이소. 종업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작게 들리던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단다. 밖에선 빗줄기가 굵어져서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 요란했지.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테이블 밑에서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 손톱 밑에 낀 새까만 때가 보여서 자꾸만 손을 감추고 싶었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노동의 흔적이 아버지 앞에서는 왜 그렇게 부끄럽던지. 아버지는 품 안에서 담배를 꺼내 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 불을 켜셨어.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연기 너머로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 그때 봤다.
아버지의 흰머리가 부쩍 늘었다는 걸. 그리고 그 태산처럼 넓어 보이던 어깨가 실은 참 작고 구부정했다는 걸. 집에서는 늘 가부장적인 권위라는 갑옷을 입고 계셔서 몰랐는데 갑옷을 벗고 이 낯선 항구 도시에 덩그러니 앉아 계신 아버지는 그저 늙고 지치고 딸을 걱정하는 초라한 중년의 사내일 뿐이었어. 어머니가 많이 오신다. 아버지가 긴 침묵을 깨고 툭 던지듯 말씀하셨어. 밥상 차릴 때마다 네 밥그릇 챙겨 놓으신다. 동생들도 너 찾느라 난리다. 남수 녀석은 학교도 안 가고 누나 찾겠다고 서울역, 청량리역을 며칠을 뒤지고 다녔어. 가슴이 철렁했지. 나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 숨 좀 쉬겠다고 도망쳐 나온 사이에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으니까. 이기적인 내 행동이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그제야 피부로 느껴졌어. 죄송해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하지만 지은아. 나는 용기를 내서 고개를 들었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여기서 다시 끌려가면 나는 영영 나를 잃어버릴 것 같았거든. 그런데 아버지, 저 안 가요. 못 가요. 내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드렸어. 저 선생님 안 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김약국내로 시집도 안 갈 거예요. 여기서 생선 팔고 살아도 제가 알아서 살게요. 힘들어도 이게 제 삶이에요. 아버지는 내 눈을 빤히 쳐다보셨어. 평소 같으면 어디서 감히 말대꾸냐며 재떨이라도 날아왔을 텐데 아버지는 그저 씁쓸하게 아주 희미하게 웃으시더라. 그래. 네 눈을 보니 알겠구나. 눈빛이 살아있네. 네가 여기서 헛살지는 않았구나. 서울에 있을 때는 죽은 동태 눈깔 같더니만. 이제야 내 딸 눈 같구나. 그러더니 아버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 나는 또 나를 잡아가려는 기차표나 아니면 밀린 하숙비 갚으라고 가져오신 돈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이거. 네가 고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이다. 봉투 속에서 나온 건 내가 몰래. 그리다가 들켜서 아버지가 마당에서 불태워버린 줄 알았던 내 스케치북의 낱장들이었어. 가장자리사 불에 그을리고 구겨졌지만 뒷면에 테이프가 꼼꼼하게 붙여져서 복원되어 있었지. 우리 집 마당의 감나무, 어머니가 빨래하는 뒷모습, 졸고 있는 강아지. 내가 사랑했던 나의 시선들이 거기 담겨 있었어. 내가 다 태워버린 줄 알았지? 사실은 아궁이에 넣으려다가 못 넣었다. 어머니가 장롱 밑에 숨겨뒀던 걸 내가 다시 찾았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버지를 쳐다봤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아버지는 식은 쌍화차를 한 모금 드시고는 먼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의 고백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단다. 영수가, 나도 젊었을 땐 시인이 되고 싶었다. 충격이었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아버지의 과거였으니까. 수학 선생님인 아버지가 그 딱딱하고 재미없는 숫자와 공식의 세계에 사는 아버지가 감성을 노래하는 시인이 꿈이었다니.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지. 환쟁이나 글쟁이는 굶어 죽기 딱 좋다면서. 시집을 다 불태우고 펜대를 꺾어버리셨지. 그래서 사범학교에 갔고 선생이 됐고 너희들을 낳았다. 나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꿈이니 낭만이니 하는 게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내가 못 간 길을 너희가 가면 힘들까봐 기름진 길, 편한 길, 안전한 길로만 보내려고 했다.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 그런데 네가 없어진 날 텅 빈 네 방에 들어가서 이 그림들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 내가 내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 딸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죽이고 있었구나. 안정된 삶이라는 감옥에 가둬놓고 날개도 목벽에 짓누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밤새 잠을 못 잤다. 지은아. 나는 그 낡은 다방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봤다. 소리내어 엉엉 우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눈가에 맺힌 물기를 거친 손등으로 쓱 훔쳐내시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서럽고 아프던지.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당신의 꿈을 저렇게 철저하게 짓밟고 사셨을까.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 아빠, 아빠. 20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어. 늘 아버지라고만 불렀는데 그 순간만큼은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되어 아빠라고 불렀어. 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그 서툰 사랑이 너무 아려서. 아버지는 우는 내 손을 당신의 투박한 손으로 꽉 잡아주셨어. 그 손이 참 따뜻했어. 항상 회초리를 들던 무서운 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은 우리 가족을 지탱하느라 우리 입에 밥 넣어주느라 굳은 살이 박인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손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지. 돌아가자고 아나마. 한참 만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네 인생이다. 네가 여기서 생선을 팔든 그림을 그리든 이제부터는 네가 선택해라. 다만 도망치지는 마라. 여기 있는 것도 서울이 무서워서 도망쳐서 온 거라면 그건 가짜다. 네가 정말 원해서 있는 거라면 버텨라. 하지만 갈 곳이 없어서 오기로 버티는 거라면 언제든 집 대문은 열려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차비랑 밥값 좀 넣었다. 쓰든 말든 올라오든 말든 네 맘대로 해라. 테이블 위에 그림 봉투 말고 하얀 봉투를 하나 더 놓으시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방을 나가셨어. 그 회색 코트 자락이 다방 문을 나설 때까지 나는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지. 아버지의 뒷모습이 비틀비틀 빗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나는 짐승처럼 울음을 토해냈다. 아버지가 나가고 나서 한참 뒤에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열어봤어.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와 함께 짧은 쪽지가 한 장 들어있더구나. 달력 뒷장을 찢어서 쓴 휘갈겨 쓴 메모였어. 딸아, 네 그림이 참 곱더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내게 쓴 편지였어. 수학 선생님이라 감정 표현이라곤 모르던 분이 곱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까. 나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다방을 나왔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비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 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라서 온몸을 데우고 있었으니까. 다시 자갈치댁 가게로 돌아가는 길.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이더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밀어내는 것 같던 이 거리의 풍경들이 이제는 나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어. 자, 이제 너는 자유야. 아버지가 허락했어. 족쇄는 풀렸어. 돌아가도 되고 남아도 돼. 이영숙, 너는 진짜 무엇을 원하니? 나는 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김 씨가 했던 말. 날개 다친 학. 아버지가 했던 말. 도망치지 마라. 그 두 말이 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어. 내가 여기서 계속 생선을 판다면 나는 행복할까? 평생 이 비린내를 맡으며 김 씨처럼 파도를 친구 삼아 살아갈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봤어. 대답은 아니오였어. 나는 이곳의 치열함을 존경하게 되었지만 이곳이 내 평생의 자리는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했어. 나는 그림이 그리고 싶었고 공부가 하고 싶었어. 다만 아버지가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세상을 탐구하는 공부가 내 색깔을 찾는 그림이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렇다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건 그것도 아니었어. 지금 돌아가면 나는 다시 예전의 착한 딸로 돌아갈 것만 같았어. 아버지가 변하셨다고 해도 나는 아직 내 두 다리로 온전히 서는 법을 다 익히지 못했으니까. 아버지가 열어준 문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려면 나에게는 아직 나를 증명할 시간이 더 필요했어. 그래서 나는 결심을 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독립을 하기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맹목적으로 남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가기로 말이야. 그날 저녁 비가 그치고 밤이 되었을 때 나는 김 씨를 찾아갔어. 김 씨는 부두 근처 낡은 선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지.
내가 앞에 앉자 그는 놀라지 않고 잔을 하나 내밀었어. 아버지, 가셨습니까? 그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아까 다방에 들어가는 걸 봤겠지. 네, 가셨어요. 나는 김 씨가 따라준 술을 한 입에 털어 넣었어. 쓰라린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데 정신이 확 들더구나. 김 씨 아저씨, 저 떠날 거예요. 내 말에 김 씨가 잔을 들던 손을 멈칫했어. 집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집으로는 안 가요. 하지만 여기도 아니에요. 저는 서울로 가긴 갈 건데 집에는 안 들어가요. 공장에 들어가든 식당에 들어가든 제 힘으로 돈 벌어서 학교 다시 다닐 거예요. 미술 공부할 거예요. 제 돈으로요. 김 씨가 나를 빤히 쳐다봤어. 그 깊은 눈동자 속에 내 얼굴이 비쳤지. 더 이상 겁먹은 서울 내기의 얼굴이 아니었어. 그을리고 거칠어졌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진짜 이영숙의 얼굴이었지. 잘 생각했습니다. 김 씨가 빙긋 웃으며 내 잔을 채워줬어. 그 웃음이 참 씁쓸하면서도 따뜻했어. 미쓰리라면, 아니 영숙 씨라면 잘할 겁니다. 여기서 그 독한 비린내도 견뎠고 도둑 누명 쓰고도 버텼는데 세상 어디 가서 뭘 못하겠습니까? 가서 그림 그리소. 아주 멋지게 그리소.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예쁜 조개 껍데기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줬어. 진주빛이 도는 아주 매끄러운 조개 껍데기였어. 이거 오늘 그물질하다가 올라온 건데 색깔이 참 곱지요? 가서 그림 그릴 때 바다 색깔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는 선물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서 생각하소. 남쪽 바다 끝에 당신을 응원하는 뱃놈 하나 있다는 거. 그 조개 껍데기를 쥐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던지. 사랑 고백보다 더 진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응원이었으니까. 나는 그날 김 씨와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내 인생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는 송별회를 했다. 술에 취해서 노래도 부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 밤 비갠 밤하늘에는 나의 외톨이별이 유난히 맑고 밝게 빛나고 있었지. 마치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이 말이야. 잘 가라 외톨이별아. 나도 이제 간다. 이제는 외톨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간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쌌어. 올 때보다 짐은 훨씬 가벼워졌지만 내 마음은 훨씬 단단해져 있었지. 자갈치댁 아지매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어. 아지매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내 손에 마른 오징어 한 축을 쥐어주시더라. 가서 밥 굶지 말고, 서울 가서 성공하면 나 잊어버리지 말고, 혹시라도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 다시 온나. 네 일할 자리는 남겨놓을 테니께. 투박한 그 말 속에 담긴 정을 알기에 나는 아지매를 한번 꽉 안아드리고 나왔어. 아지매의 몸에서 나는 비린내가 그날은 참 구수하고 향긋하게 느껴지더구나. 기차역으로 가는 길.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 다만 내 주머니 속의 조개 껍데기를 만지작거리며 다짐했지. 반드시 돌아오리라. 실패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성공해서 멋진 화가가 되어서 이 바다를 그리러 다시 돌아오리라. 기차에 올라타니 창밖으로 김 씨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 플랫폼 끝에 서서 낡은 모자를 벗고 흔드는 그 사람. 나는 창문을 열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 아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제 이름은 이영숙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기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며 출발했어. 멀어지는 기차의 뒤로 항구의 풍경이 나의 20살의 겨울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 비린내, 추위, 서러움, 그리고 따뜻했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내 가슴 속에 문신처럼 새겨지고 있었지. 지은아. 그렇게 나의 1년, 아니 정확히는 10개월간의 화려하고도 처절했던 가출은 끝이 났다. 해진항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의 풍경이 바뀔 때마다 내 마음속의 풍경도 하나씩 바꾸어 나갔어. 비린내 나는 작업복은 벗어버렸지만 그 옷에 배어있던 치열함은 내 살가죽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넣었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 익숙한 매연 냄새와 소음이 나를 반기더구나. 예전 같았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찡그렸을 그 소음이 이제는 내가 다시 싸워야 할 전장의 북소리처럼 들렸어. 나는 역전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집에 전화를 걸었어. 어머니가 받으시더구나. 여보세요? 떨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목구멍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꾹 참았어. 엄마, 나야. 영숙이. 영숙이니? 너 어디니? 지금 어디야? 어머니가 울먹이시며 물으셨지. 나 서울 왔어.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 걱정하지 마. 나 잘 있어. 아버지 만났어. 내가 내 힘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 당당하게 들어갈게.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는 약속대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 대신 영등포의 뒷골목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밤낮 없이 울리는 공장지대로 들어갔지. 그곳엔 나처럼 시골에서 상경해서 꿈 하나 믿고 버티는 수많은 순이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작은 봉제 공장의 시다로 다시 취직을 했어. 낮에는 실밥을 뜯고 원단을 나르고 밤에는 야간 미술 학원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지. 그 생활이 쉬웠겠니? 천만에. 항구의 노동만큼이나 고되고 힘들었단다. 반지하 자취방은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월급은 쥐꼬리만 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어. 겨울에는 연탄불이 꺼질까봐 새벽마다 일어나야 했고 여름에는 찜통더위와 모기떼와 싸워야 했지. 가끔은 김씨 아저씨가 주던 군고구마가 미치도록 먹고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했어. 따뜻한 내 집, 푹신한 내 침대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당장이라도 항복하고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유혹이 매일 밤 나를 괴롭혔단다. 하지만 지은아. 그럴 때마다 나는 주머니 속에 그 조개 껍데기를 꺼내보았어. 해진항의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작은 껍데기.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김씨의 말을 떠올렸지. 날개 다친 학이 아니라 이제 날아오를 학이다. 네가 선택한 길이면 버텨라. 아버지의 그 마지막 당부도 나를 붙잡아 주었어.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면 나는 평생 가짜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물감을 사고 캔버스를 사고 그 위에 내 꿈을 칠해 나갔어. 그렇게 1년이 지났어. 내 그림 실력은 나날이 늘었고 무엇보다 내 그림에는 이야기가 생겼어. 예전에는 그저 예쁜 꽃이나 정물만 그렸다면 이제는 시장통에 쭈글쭈글한 할머니 손, 새벽 기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지친 표정, 비린내 나는 항구의 역동적인 풍경들이 내 캔버스를 채웠지. 선생님들은 내 그림을 보고 놀라워했어. 영숙이 그림엔 흙냄새가 나네. 삶의 무게가 느껴져. 그 칭찬이 나에게는 최고의 상이었어. 그리고 드디어 나는 미대 합격증을 손에 쥐게 되었어. 물론 아버지가 원하던 사범대는 아니었지만 미술교육과에 합격했으니 반쯤은 타협한 셈이었지. 하지만 그건 비굴한 타협이 아니라 내 꿈과 현실 사이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조율이었어.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나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단장을 했어. 그리고 시장에 가서 제일 붉고 싱싱한 사과 한 바구니를 샀지. 내 돈으로 산 금이환양의 선물이었어. 해화동집 대문 앞에 섰을 때 1년 전 새벽에 도망치듯. 나설 때의 그 떨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떨림이 나를 감싸더구나. 계세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어머니는 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계셨지. 나를 본 어머니는 빨래를 내동댕이 치고 버선발로 뛰어내려오셨어. 영수가, 내 새끼. 어머니는 나를 부서져라 껴안고 우셨어. 내 등짝을 때리며 이 나쁜 년 독한 년 하시면서도 절대 놓아주지 않으셨지. 어머니 품에서 나는 낡은 옷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오셨어. 1년 사이 더 늙어버린 아버지.
하지만 그 눈빛만은 1년 전 다방에서 봤던 그 따뜻한 눈빛 그대로였어.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합격증과 사과 바구니를 내밀었어. 아버지, 저 왔어요. 약속대로 도망치지 않고 제 발로 걸어서 왔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합격증을 들여다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내 어깨를 잡아 일으키셨어. 고생했다. 욕봤다. 내 딸. 그 짧은 한마디에 지난 1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더구나. 그날 저녁 밥상엔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갈비찜이 올라왔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눈물 콧물이 다 쏟아져서 밥을 삼킬 수가 없었어. 해진항에서 먹던 그 찌그러진 양푼 비빔밥도 맛있었지만 집밥이 주는 그 안온함, 그 깊은 맛은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이었지. 아, 나에게 돌아올 곳이 있었구나. 돌아올 곳이 있기에 떠날 수도 있었던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었어. 지은아. 그 후로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너도 알다시피 나는 미술 선생님이 되었어. 하지만 나는 그냥 점잖게 그림만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었단다. 학교에서 겉도는 아이들, 가출하고 싶어서 드릉드릉하는 아이들, 눈빛이 반항기로 가득 찬 아이들을 보면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20살의 이영숙을 봤으니까. 그 아이들이 품고 있는 그 뜨거운 불덩이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을 미술실로 불렀어. 혼내는 대신 붓을 쥐어주고 물감을 짜줬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봐. 욕을 써도 좋고 도화지를 찢어도 좋아.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시커먼 것들을 여기다 다 토해내봐.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엔 쭈뼛거리다가도 어느새 울면서 그림을 그리고 소리 지르며 색칠을 했어. 그렇게 그림으로 구판을 벌이고 나면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은 순해져서 돌아가곤 했지. 퇴직할 때 제자 하나가 나에게 편지를 써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구나. 선생님은 냄새가 다른 분이었어요. 학교 선생님 특유의 분필 냄새 말고 뭔가 더 진하고 흙냄새 같은 게 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는 왠지 솔직해져도 될 것 같았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는 혼자 웃었어. 그거 흙냄새가 아니라 생선 비린내다, 요 녀석아. 하고 말이야. 내 인생의 1년. 남들이 보기엔 이력서에 한 줄도 쓸 수 없는 공백기,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없는 증발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때 그 항구에서 맡았던 비린내, 그 차가운 바닷바람, 김씨 아저씨의 투박한 위로, 그리고 자갈치댁 아지매의 매정한 듯 따뜻했던 그 정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되어주었으니까. 살면서 힘들 때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키우느라 속이 타들어갈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항구의 밤바다를 꺼내 보곤 했어. 그러면 이상하게 다시 힘이 솟더구나. 내가 그 바닥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까짓 일쯤이야. 하는 배짱이 생겼으니까. 지은아. 이제 할미의 긴 이야기가 끝났다. 어떠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쭈그렁 할머니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니? 내가 내민 이 사직서. 할미는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을 위한 기차표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막막함, 두려움,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그 불안감. 그건 내가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만의 지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통증이야. 별을 보렴. 아까 김씨 아저씨가 그랬지? 저녁에 뜨면 개밥바라기, 새벽에 뜨면 샛별이라고. 지금 너는 어두운 저녁 하늘에 홀로 떠 있는 개밥바라기처럼 느껴질 거야. 외롭고 처량하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겠지. 하지만 지은아. 시간이 지나고 지구가 돌면 그 별은 반드시 새벽을 여는 가장 밝은 샛별이 된단다. 이름만 바뀔 뿐 너라는 별의 빛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지금의 이 방황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건 실패가 아니라
내가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란다. 할미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도 좋고 방에 틀어박혀서 잠만 자도 좋아. 아니면 할미처럼 엉뚱한 곳에 가서 고생을 좀 해봐도 좋고.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나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내 가슴이 언제 뛰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걸 찾을 때까지 조금 헤매도 괜찮다. 아니, 실컷 헤매봐라. 젊음이란 게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혹시라도 길을 잃고 너무 지치면 언제든 여기로 와라. 할미가 따뜻한 밥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자갈치댁 아지매가 나에게 줬던 그 고등어 조림처럼, 아버지가 나에게 내밀었던 그 사과 봉투처럼 할미는 언제나 너의 든든한 비상식량이 되어줄 테니까. 자, 이제 눈물 닦고 이거 먹자. 김치 부침개 다 식겠다. 바삭바삭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한 입 먹어봐. 맵싹하니 맛있지? 그래, 인생도 이렇게 맵고 짜고 고소한 맛이 다 섞여야 제맛인 거야. 싱겁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니? 세상의 모든 길 잃은 별들에게, 그리고 한때 외톨이별이었던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의 방황은 당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